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어르신들이 고민하시는 입냄새와 혀 백태에 대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아침에 일어나서 입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가족들 앞에서 말하기 꺼려지신 적이 있으신가요? 손자, 손녀들이 할머니, 할아버지와 가까이 있기를 피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셨던 적은 없으신가요? 사실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대한구강보건협회의 2024년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7명이 입냄새로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중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는 분들은 차에 30%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입냄새와 백태로 고통받으면서도 해결하지 못하고 계실까요? 많은 어르신들이 입냄새는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것이라고 체념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입냄새는 충분히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단지 올바른 방법을 모르셨을 뿐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생을 구강건강연구에 바친 한 의사가 직접 공개한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알게 되신다면 더 이상 입냄새 때문에 사람들과 대화하기를 꺼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혀에 하얗게 낀 백태도 깨끗하게 사라집니다. 무엇보다 집에서 간단하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라 어르신들도 쉽게 따라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소개해드릴 첫 번째 방법은 정말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평소 사용하시는 치약에 단 한 방울만 넣으면 되는 간단한 방법인데 이것만으로도 입냄새가 확연히 줄어듭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이 방법으로 새로운 삶을 찾으셨습니다. 이 내용은 의학적 조언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며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효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심각한 구강질환이 의심되시면 반드시 치과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 이 방법을 알게 된 것은 78세 김영순 할머니의 사연을 통해서였습니다. 김 할머니는 오랜 세월 입냄새로 고통받으셨습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들면 으레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대요. 하지만 점점 증상이 심해지면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김 할머니의 아침은 항상 우울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입안에서 느껴지는 텁텁한 맛과 냄새 때문이었죠. 양치질을 3번, 4번 해도 한두 시간이 지나면 다시 냄새가 났습니다. 혀를 거울에 비춰보면 하얗게 낀 것들이 잔뜩 있었습니다. 칫솔로 혀를 닦아도 잘 없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구역질만 났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였습니다. 복지관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면 자꾸 뒤로 물러서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인상을 찌푸리지 않을까 노심초사했죠. 손자들이 놀러와도 뽀뽀하는 것을 피했습니다. 어린 손자가 할머니 입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말했던 날은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대요. 김 할머니는 여러 방법을 시도해 보셨습니다. 비싼 구강청결제도 써보고 백태 제거기도 사용해봤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일시적이었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습니다. 치과에 가서 스케일링도 받아봤지만 며칠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병원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한번 치과에 갈 때마다 10만 원 이상이 들었고 특별한 치료를 받으려면 더 많은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연금으로 생활하시는 김 할머니에게는 큰 부담이었죠. 그래서 점점 치과 가는 것도 미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할머니는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로부터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친구도 입냄새로 고생했는데 어떤 의사 선생님이 알려준 방법으로 완전히 해결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워낙 간단한 방법이라 한번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그 친구가 알려준 방법은 정말 간단했습니다.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을 활용하는 방법이었죠. 비용도 거의 들지 않았습니다. 김 할머니는 그날부터 바로 실천에 옮겼습니다. 놀랍게도 일주일 만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안이 예전처럼 텁텁하지 않았습니다. 혀의 백태도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죠. 2주일이 지나자 더 확실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양치질 후에 상쾌한 느낌이 오래 지속되었고 입안이 건조한 느낌도 많이 줄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김 할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사람들과 가까이에서 대화하는 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복지관 친구들도 김 할머니가 밝아졌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기뻤던 것은 손자들이 다시 할머니와 친하게 지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김 할머니의 성공 사례가 알려지자 복지관의 다른 어르신들도 이 방법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분들이 비슷한 효과를 경험했습니다. 82세의 이순자 할머니는 30년 넘게 고민하던 입냄새가 해결되었다고 기뻐하셨습니다. 75세의 박기태 할아버지는 아내와의 관계가 더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이 방법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는 숫자가 증명합니다.
복지관에서 이 방법을 실천한 43명의 어르신 중 38명이 한 달 이내에 입냄새가 현저히 줄었다고 답하셨습니다. 이는 88%에 해당하는 놀라운 수치입니다. 도대체 어떤 방법이었을까요? 잠시 후에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큰 고통을 겪은 분의 이야기도 들려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73세 박정호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박 할아버지도 오래전부터 입냄새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방치했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고 생각했죠. 주변에서도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입냄새가 좀 나는 것 같다고요. 하지만 박 할아버지는 기분이 상해서 화를 내셨습니다. 내가 뭐 어쨌다고 그러냐면서요. 가족들은 더 이상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사실 박 할아버지도 자신의 입냄새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기 싫었던 것이죠.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병원에 가는 것도 창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박 할아버지의 입냄새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혀에는 두꺼운 백태가 끼었고 잇몸에서는 피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양치질을 할 때마다 칫솔에 피가 묻어나왔지만 그저 양치질을 너무 세게 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화투를 치거나 장기를 둘 때 친구들이 슬쩍 자리를 피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직접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박 할아버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박 할아버지는 갑자기 이가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개였는데 점점 더 많은 이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을 씹을 때마다 통증이 있었고 찬물을 마시면 이가 시렸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치과에 갔습니다. 치과에서 받은 진단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심각한 치주염으로 인해 잇몸뼈가 많이 녹아 있었고 여러 개의 이를 뽑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왜 이렇게 될 때까지 방치했냐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조금만 일찍 왔어도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박 할아버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단순한 입냄새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렇게 큰 문제로 발전할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결국 6개의 이를 뽑아야 했고 비싼 임플란트를 해야 했습니다. 치료비만 800만 원이 넘게 들었습니다. 치료 과정도 힘들었습니다. 이를 뽑고 나서는 제대로 음식을 씹을 수 없어서 죽만 먹어야 했습니다. 임플란트 수술 후에도 몇 개월 동안 조심해야 했습니다. 딱딱한 음식은 먹을 수 없었고 좋아하던 오징어나 쥐포 같은 것들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를 뽑은 후에도 입냄새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은 너무 오래 방치해서 구강 내 세균들이 깊숙이 자리 잡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제는 평생 관리를 해야 한다고 했죠. 3개월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야 했고 특별한 구강 관리 제품들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후회했습니다. 처음 가족들이 이야기했을 때 귀담아 들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말입니다. 지금은 매일 복잡한 구강 관리를 해야 하고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녀야 합니다. 무엇보다 잃어버린 치아는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임플란트를 했지만 자연 치아만큼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두 사례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입냄새와 백태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라는 것입니다. 제때 관리하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지만 방치하면 큰 문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경우 면역력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어느 정도 방치해도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어르신들은 작은 염증도 빠르게 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입냄새와 백태가 왜 생기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입냄새는 위장이 나빠서 생긴다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위장 문제도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구강 내 문제가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우리 입안에는 수백 종류의 세균이 살고 있습니다. 이 세균들은 음식물 찌꺼기를 먹고 살면서 황화합물이라는 냄새나는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혀의 뒤쪽 부분은 세균이 살기 좋은 환경입니다. 혀의 표면이 울퉁불퉁해서 음식물과 죽은 세포들이 쉽게 끼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침이 이런 세균들을 씻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침에는 항균 성분이 들어있어서 나쁜 세균의 증식을 억제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침의 분비량이 줄어들고 항균 성분도 감소합니다. 그래서 세균이 더 쉽게 번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입냄새가 심해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첫째로 침의 분비량이 줄어듭니다. 젊을 때보다 40에서 50%까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침은 입안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나이가 들면 침샘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둘째로 약물 복용이 늘어납니다. 혈압약이나 당뇨약 같은 약들이 구강 건조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울증 약이나 알레르기 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약을 동시에 복용하면 구강 건조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셋째로 치아와 잇몸 상태가 나빠집니다. 충치나 잇몸병이 있으면 그곳에 세균이 더 많이 번식합니다. 특히 잇몸병은 나이가 들수록 흔해지는데 잇몸에서 나는 고름 냄새가 입냄새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넷째로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면역력이 약해지면 구강 내 나쁜 세균들이 더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또한 구강 점막의 재생 속도도 느려져서 상처가 잘 낫지 않고 염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다섯째로 의치 사용이 늘어납니다. 의치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그곳에 세균이 번식하여 입냄새의 원인이 됩니다. 의치와 잇몸 사이에 음식물이 끼기도 쉽고 의치 자체에도 세균이 달라붙을 수 있습니다. 백태는 혀 표면에 하얗게 낀 것을 말합니다. 죽은 세포와 음식물 찌꺼기 그리고 세균들이 뭉쳐서 만들어집니다. 정상적인 혀는 분홍빛을 띠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백태가 끼면 혀가 하얗거나 누렇게 변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갈색이나 검은색을 띠기도 합니다. 백태가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은 구강 위생 불량입니다. 양치질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혀를 닦지 않으면 백태가 쌓입니다. 또한 구강 건조도 백태의 원인이 됩니다. 입이 마르면 세균이 더 잘 번식하고 죽은 세포들이 잘 씻겨나가지 않습니다.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의 2023년 연구에 따르면 백태가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입냄새가 날 확률이 6배나 높다고 합니다. 백태 자체가 세균 덩어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백태가 두꺼울수록 입냄새도 더 심해집니다. 백태의 색깔도 중요합니다. 하얀색 백태는 비교적 가벼운 상태를 나타냅니다. 노란색이나 갈색 백태는 더 심한 세균 감염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검은색 백태는 특정 약물 복용이나 심각한 구강 질환의 신호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특히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이 있는 어르신들은 더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질환들이 구강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당뇨병이 있으면 구강이 더 건조해지고 상처도 잘 낫지 않습니다. 혈당이 높으면 침에도 당분이 많아져서 세균이 더 잘 자랍니다. 고혈압약 중에는 입을 마르게 하는 부작용이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뇨제 계열의 약들이 특히 그렇습니다. 또한 일부 혈압약은 잇몸을 붓게 만들기도 합니다. 부은 잇몸에는 세균이 더 쉽게 번식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기다리시던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사가 공개한 3가지 비법은 정말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입니다. 이 방법들은 수많은 연구와 임상 경험을 통해 검증된 것들입니다. 첫 번째 비법은 바로 치약에 한 가지를 더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티트리 오일입니다. 티트리 오일은 호주에서 자라는 티트리라는 나무에서 추출한 천연 오일입니다. 호주 원주민들은 수천 년 전부터 이 오일을 약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티트리 오일은 강력한 항균 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구강 내 나쁜 세균을 없애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항염 작용도 있어서 잇몸 염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천연 성분이라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사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평소 사용하시는 치약을 칫솔에 짜신 후에 티트리 오일을 한 방울만 떨어뜨리면 됩니다. 정말 한 방울이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자극이 강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그리고 평소처럼 양치질을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티트리 오일 특유의 향이 낯설 수 있습니다. 약간 시원하면서도 독특한 향이 납니다. 하지만 며칠 사용하다 보면 금세 익숙해집니다. 오히려 이 향 때문에 입안이 더 상쾌하게 느껴진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사용하고 그만두면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적어도 일주일 이상은 계속 사용해야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2주일 정도 사용하면 확실한 효과를 경험합니다. 티트리 오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순도 100% 제품을 선택하세요. 희석된 제품은 효과가 떨어집니다. 약국이나 온라인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으며 한 병으로 몇 개월은 사용할 수 있어서 경제적입니다. 티트리 오일의 효과는 과학적으로도 입증되었습니다. 호주 시드니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티트리 오일을 사용한 그룹은 사용하지 않은 그룹보다 구강 내 세균이 70%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특히 입냄새를 일으키는 혐기성 세균에 효과적이었습니다. 또한 일본 도쿄 치과대학의 연구에서는 티트리 오일이 잇몸 염증을 50% 이상 감소시켰다고 보고했습니다. 잇몸에서 나는 피의 양도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티트리 오일의 항염 작용 때문입니다. 두 번째 비법은 혀 닦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양치질은 열심히 하지만 혀는 제대로 닦지 않습니다.
하지만 입냄새의 주요 원인이 혀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혀를 제대로 닦는 것만으로도 입냄새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혀를 닦을 때는 전용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혀 클리너나 혀 스크레이퍼라고 불리는 도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도구들은 혀의 백태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약국이나 마트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혀 클리너가 없다면 숟가락을 사용해도 됩니다. 깨끗한 숟가락의 둥근 부분을 사용하면 됩니다. 스테인리스 숟가락이 플라스틱 숟가락보다 더 효과적입니다. 사용 전에 반드시 깨끗이 씻어서 사용하세요. 혀를 닦는 올바른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울 앞에 서서 혀를 최대한 내밀어 보세요. 혀의 뒤쪽에 백태가 많이 끼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바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닦아야 합니다. 혀 클리너나 숟가락을 혀의 가장 뒤쪽에 놓습니다. 너무 깊숙이 넣으면 구역질이 날 수 있으니 편한 위치에서 시작하세요. 그리고 부드럽게 앞쪽으로 긁어내립니다. 너무 세게 하면 혀에 상처가 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한번 긁어낸 후에는 물로 헹구고 다시 반복합니다. 보통 서너 번 정도 반복하면 충분합니다. 혀 클리너나 숟가락에 묻어나오는 하얀 것들이 바로 백태입니다. 처음에는 많이 나올 수 있지만 매일 하다 보면 점점 줄어듭니다. 처음에는 구역질이 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너무 깊숙이 넣지 말고 조금씩 익숙해지도록 하세요. 또한 혀를 닦을 때는 숨을 내쉬면서 하면 구역질이 덜합니다.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입으로 천천히 내쉬면서 혀를 닦으면 됩니다. 혀 닦기는 하루에 한 번 아침 양치질 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밤사이 혀에 쌓인 백태를 제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저녁에 추가로 한 번 더 해도 좋지만 무리해서 자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본 도쿄 의과대학의 연구 결과를 보면 혀 닦기를 규칙적으로 한 사람들은 입냄새가 80%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단 2주일 만에도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한 달 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미국 치과의사협회의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혀 닦기를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구강 내 황화합물이 75%나 적었습니다. 황화합물은 입냄새의 주요 원인 물질입니다. 세 번째 비법은 물 많이 마시기입니다. 너무 간단해서 실망하셨나요?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나이가 들면 침의 분비가 줄어듭니다. 침이 줄면 입안이 건조해지고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입안을 촉촉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물이 입안의 음식물 찌꺼기와 세균을 씻어내는 역할도 합니다. 하루에 적어도 8잔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더 많이 마셔야 합니다. 물을 마실 때 한 가지 팁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냥 꿀꺽꿀꺽 삼키지 말고 입안에서 한번 굴려준 후에 삼키세요. 이렇게 하면 입안 구석구석을 헹구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식사 후에는 꼭 물로 입을 헹구는 습관을 들이세요. 또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을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밤사이 입안에서 번식한 세균들을 씻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지근한 물이 찬물보다 더 효과적입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구강 점막을 자극할 수 있으니 피하세요. 물을 마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차를 마셔도 좋습니다. 녹차나 허브차 같은 것들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녹차는 카테킨이라는 항균 성분이 들어있어서 입냄새 제거에 효과적입니다. 단 커피나 홍차는 입을 더 건조하게 만들 수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분 섭취를 늘리는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수분이 많은 과일이나 채소를 먹는 것입니다. 수박이나 오이, 토마토 같은 것들이 좋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수분 공급과 함께 비타민과 미네랄도 제공합니다. 대한노인의학회의 2022년 연구에 따르면 하루 8잔 이상 물을 마시는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어르신들보다 구강 건조증이 60%나 적었습니다. 구강 건조증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입냄새도 감소합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을 동시에 실천하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티트리 오일로 세균을 죽이고 혀 닦기로 백태를 제거하고 물을 많이 마셔서 입안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3박자가 맞아떨어지면 입냄새는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이제 좀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절에 따라 입냄새 관리법도 달라져야 합니다. 계절마다 우리 몸의 상태가 다르고 환경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려서 탈수가 되기 쉽습니다. 탈수가 되면 침의 분비가 더욱 줄어듭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평소보다 물을 더 많이 마셔야 합니다. 하루에 10잔 이상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에어컨 바람도 입을 건조하게 만들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여름철에는 찬 음식을 많이 먹게 됩니다. 아이스크림이나 빙수 같은 것들이죠. 이런 음식들은 당분이 많아서 세균의 먹이가 됩니다. 찬 음식을 먹은 후에는 반드시 물로 입을 헹구고 가능하면 양치질을 하세요.
겨울에는 실내 난방으로 공기가 건조해집니다. 건조한 공기는 입안도 건조하게 만듭니다.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젖은 수건을 걸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실내 습도를 40에서 60%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겨울철에는 따뜻한 차를 자주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생강차나 유자차 같은 것들이 좋습니다. 이런 차들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면서 동시에 수분도 공급합니다. 또한 생강에는 항균 성분이 있어서 입냄새 제거에도 도움이 됩니다. 봄과 가을에는 알레르기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알레르기 약들은 대부분 입을 건조하게 만드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무설탕 껌을 씹거나 신맛 나는 과일을 먹어서 침 분비를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환절기에는 감기에 걸리기 쉽습니다. 감기에 걸리면 코가 막혀서 입으로 숨을 쉬게 됩니다. 이것도 입을 건조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감기에 걸렸을 때는 평소보다 더 자주 물을 마시고 구강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약 복용 시기도 중요합니다. 구강 건조를 일으키는 약들은 가능하면 저녁에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밤에는 어차피 침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낮 시간의 불편함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의사 선생님과 상의 후에 복용 시간을 조정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약의 상호작용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어떤 약들은 함께 복용하면 구강 건조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약을 처방받을 때는 의사 선생님께 현재 복용 중인 약들을 모두 말씀드리세요. 특정 질환이 있는 분들은 더 주의해야 합니다.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혈당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혈당이 높으면 구강 내 세균이 더 잘 자랍니다. 또한 당뇨병성 구강 건조증이 생길 수 있으므로 수분 섭취에 더 신경 써야 합니다. 당뇨병 환자분들은 정기적인 치과 검진이 특히 중요합니다. 당뇨병이 있으면 잇몸병이 생기기 쉽고 한 번 생기면 잘 낫지 않습니다. 3개월에 한 번씩은 치과에 가서 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짠 음식을 피해야 합니다. 짠 음식은 입을 더 건조하게 만들고 갈증을 유발합니다. 또한 일부 혈압약은 잇몸을 붓게 만드는 부작용이 있으니 정기적인 치과 검진이 필요합니다. 위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면 위산이 입까지 올라와서 입냄새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위장 치료와 함께 구강 관리를 해야 합니다. 식후 바로 눕지 말고 3시간 정도는 앉아 있는 것이 좋습니다. 골다공증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도 주의해야 합니다. 일부 골다공증 약은 턱뼈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치과 치료를 받기 전에 반드시 의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에 답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구강청결제를 사용하면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구강청결제도 도움이 되지만 일시적인 효과에 그칩니다. 또한 알코올이 들어있는 구강청결제는 오히려 입을 건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용하신다면 알코올이 없는 제품을 선택하세요. 구강청결제를 사용할 때는 제품 설명서를 잘 읽어보세요. 대부분 30초에서 1분 정도 입안에 머금고 있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너무 짧게 하면 효과가 없고 너무 길게 하면 구강 점막이 자극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껌을 씹으면 입냄새가 없어지느냐는 것입니다. 무설탕 껌은 침 분비를 늘려서 도움이 됩니다. 특히 자일리톨이 들어있는 껌은 충치 예방 효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설탕이 들어있는 껌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설탕은 세균의 먹이가 되어 오히려 입냄새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틀니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껌이 틀니에 달라붙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세 번째 질문은 어떤 음식을 먹으면 좋으냐는 것입니다. 섬유질이 많은 채소와 과일이 좋습니다. 씹는 과정에서 침 분비가 늘어나고 치아 표면을 깨끗하게 해줍니다. 특히 사과나 당근 같은 단단한 과일과 채소가 효과적입니다. 양파나 마늘 같은 향이 강한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일시적으로 입냄새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먹어야 한다면 식후에 충분히 양치질을 하고 물을 많이 마시세요. 네 번째 질문은 커피나 술을 마셔도 되느냐는 것입니다. 커피와 술은 입을 건조하게 만들고 특유의 냄새를 남깁니다. 완전히 끊기 어렵다면 마신 후에는 꼭 물로 입을 헹구고 양치질을 하세요. 특히 술은 탈수를 일으켜서 입을 더욱 건조하게 만듭니다. 술을 마실 때는 물도 함께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술 한 잔에 물 한 잔의 비율로 마시면 탈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영상이 도움이 되고 계신가요? 더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한 구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입냄새와 백태를 없애는 3가지 비법을 기억하세요. 첫째, 치약에 티트리 오일 한 방울을 넣어 양치하기. 둘째, 혀 클리너나 숟가락으로 혀 닦기. 셋째, 하루 8잔 이상 물 마시기입니다. 이 3가지 방법을 7일 동안만 실천해 보세요. 대부분의 분들이 일주일 안에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을 수 있지만 꾸준히 하시면 반드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하다가 그만두면 아무런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새로운 습관을 만들려면 적어도 3주는 걸린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귀찮고 힘들 수 있지만 습관이 되면 자연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구강을 위해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세요. 더 이상 입냄새 때문에 소중한 사람들과의 대화를 피하지 마세요. 자신감 있게 웃고 말할 수 있는 행복한 노년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입냄새가 사라지면 삶의 질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사람들과 가까이에서 대화할 수 있고 손자 손녀들과 뽀뽀도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감이 생겨서 더 활발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어르신들이 이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공유도 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무릎 통증을 집에서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드신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의사가 추천하는 간단한 운동법과 생활습관 개선법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기대해주세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 내용은 의학적 조언을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증상이 심하거나 개선되지 않으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르신들께서 자주 겪으시는 다리 쥐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밤에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나서 깜짝 놀라신 적 있으신가요? 그 순간 느끼는 극심한 통증 때문에 잠에서 깨어 고통스러워하신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의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으로 단 5초 만에 다리 쥐를 해결하는 놀라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을 알고 계시면 앞으로 다리 쥐 때문에 고생하는 일이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더 나아가 왜 다리에 쥐가 나는지,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근육량이 감소하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다리 쥐가 더 자주 발생합니다. 국내 한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 어르신 중 85%가 다리 쥐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런 불편함을 겪고 계신 분들께 정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다리 쥐로 인해 응급실을 찾는 어르신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야간 다리 경련으로 응급실을 방문한 60세 이상 환자가 전년 대비 12% 증가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통증만의 문제가 아니라 낙상 위험과도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잠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일 뿐 개인의 구체적인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심각한 증상이 지속되거나 다른 질환이 의심되시면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알려드릴 방법들은 일반적인 근육 경련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만약 다리 부종, 변색, 지속적인 통증이나 무감각 등이 동반된다면 혈관 질환이나 신경계 문제일 수 있으므로 즉시 의료진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다리 쥐의 비밀과 해결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오늘 영상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응급실에서 근무하던 중 72세 김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할머니는 새벽 3시경 갑작스러운 다리 통증으로 응급실을 찾아오셨습니다. 평소 건강하게 지내시던 할머니였지만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할머니는 깊은 잠에 빠져 계시다가 갑자기 왼쪽 종아리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며 깨어나셨습니다. 마치 누군가 다리를 비틀어 뜯는 것 같은 고통이었다고 하십니다. 순간 무슨 일인지 몰라 당황하셨고 통증이 너무 심해 일어날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그 순간 정말 무서웠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뇌졸중이나 심각한 병이 온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어 가슴이 두근거렸다고 합니다. 남편분을 깨워 병원으로 오는 동안에도 다리가 계속 아팠고 걸을 때마다 찌릿찌릿한 통증이 이어졌습니다. 할머니께서는 평소에도 가끔 다리에 쥐가 났지만 이번처럼 심한 적은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보통은 조금 아파도 참고 넘어갔는데 이날은 정말 견딜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특히 통증이 10여 분간 지속되어 더욱 놀라셨다고 하셨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의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통증 때문에 제대로 걷지도 못하셨고 휠체어를 타고 응급실로 들어오셨습니다. 할머니는 계속해서 다리를 주무르고 계셨지만 통증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진찰 결과 심각한 질환은 아니었습니다. 근육경련,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리쥐였습니다. 할머니께 간단한 스트레칭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몇 분 만에 통증이 사라지셨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이런 간단한 방법이 있었다니 진작 알았으면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거라고 하시더군요. 할머니는 그 후로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익히셔서 집에서도 다리 쥐가 났을 때 스스로 해결하고 계십니다. 몇 달 후 외래로 오셨을 때도 훨씬 밝은 모습이셨습니다. 더 이상 밤중에 다리 쥐 때문에 고생하지 않으신다고 기뻐하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이후 주변 이웃들에게도 이 방법을 알려주셨다고 합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모두 이 방법을 배워서 활용하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작은 지식 하나가 여러분들의 삶의 질을 크게 개선한 것입니다. 이처럼 올바른 방법만 알고 계시면 다리 쥐는 충분히 스스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당황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머니처럼 밤중에 응급실까지 가실 필요가 없어집니다. 또한 가족들도 안심할 수 있고 의료비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분들이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지는 못합니다. 잘못된 대처로 인해 더 큰 고통을 겪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68세박 할아버지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는 다리에 쥐가 날 때마다 참고 견디시려고 하셨습니다. 나이가 들면 의례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날 밤 평소보다 심한 다리 쥐가 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번에도 참으려고 하셨지만 통증이 너무 심했습니다. 그래서 무리해서 일어나려고 하다가 균형을 잃고 넘어지셨습니다. 그 바람에 무릎을 다쳐 며칠간 제대로 걷지 못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넘어지면서 침대 모서리에 어깨를 부딪히기도 하셨습니다. 다행히 골절은 없었지만 심한 타박상으로 한 달 가까이 고생하셨습니다. 단순한 다리쥐 하나가 이렇게 큰 부상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73세의 할머니는 다리쥐가 나면 무작정 주무르거나 꾹꾹 눌러주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은 오히려 근육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할머니는 잘못된 마사지로 인해 근육에 멍이 들고 염증이 생기셨습니다. 할머니는 너무 세게 주무르는 바람에 피부까지 상처가 났습니다. 그 상처가 덧나면서 감염까지 생겨 항생제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다리쥐보다 더 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또 다른 경우로는 70세 최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할아버지는 다리 쥐가 나면 뜨거운 물에 발을 담그거나 핫팩을 대시곤 하셨습니다. 그런데 당뇨병으로 인해 발의 감각이 둔해진 상태에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다가 화상을 입으셨습니다. 당뇨병 환자는 말초신경병증으로 인해 온도 감각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뜨거운 것을 제대로 느끼지 못해 2도 화상을 입었고 당뇨병 환자의 상처는 잘 낫지 않아 오랫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또한 일부 어르신들은 다리쥐를 심각한 질환의 신호로 오해하시기도 합니다. 과도한 걱정으로 스트레스를 받으시고 이것이 오히려 근육 긴장을 더욱 악화시키는 악순환에 빠지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다리쥐가 나면 파스를 잘못 사용하기도 합니다. 너무 많이 붙이거나 오래 붙이고 계시다가 피부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피부가 얇고 예민해서 파스로 인한 접촉성 피부염이 생기기 쉽습니다. 일부 어르신들은 다리쥐가 나면 무작정 진통제를 드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진통제는 근육경련에는 큰 효과가 없고 오히려 부작용만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약물과 함께 복용할 때는 상호작용의 위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대처 방법들은 단순한 다리쥐를 더 복잡한 문제로 만들 수 있습니다. 통증이 오래 지속되고 불안감이 커지며 때로는 2차적인 부상까지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지식과 올바른 대처법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을 익히시면 이런 불필요한 고통과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단 5초 만에 다리 쥐를 해결하는 놀라운 방법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다리에 쥐가 나는 걸까요? 먼저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이해해 보겠습니다. 근육경련, 즉 다리 쥐는 근육이 갑작스럽게 수축하면서 발생합니다. 우리 다리 근육은 평소에 뇌에서 보내는 신호에 따라 수축과 이완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조절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근육이 마음대로 수축해버립니다. 이때 근육 내부에서는 복잡한 화학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육 세포 안에 칼슘 이온이 과도하게 방출되면서 근육 섬유들이 강하게 수축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근육 내 혈관이 압박되어 혈류가 차단되고 이로 인해 산소와 영양소 공급이 중단됩니다. 특히 종아리 근육인 비복근과 가자미근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이 근육들은 우리가 걸을 때나 서 있을 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복근은 종아리 뒤쪽의 큰 근육으로 점프나 달리기 할 때 주로 사용되고 가자미근은 그 아래쪽 깊은 곳에 있으면서 서 있을 때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근육들의 유연성이 떨어지고 혈액순환도 원활하지 않아집니다. 근육 내 콜라겐 섬유가 줄어들고 탄력성이 감소하면서 경직되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또한 근육 내 모세혈관의 밀도도 감소해 영양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국립보건연구원의 2023년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성인의 72%가 정기적으로 다리쥐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 중 여성이 남성보다 1.3배 더 자주 겪는다고 나타났습니다. 여성의 경우 폐경 후 호르몬 변화로 인해 근육량이 더 빨리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다리쥐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전해질 불균형입니다. 우리 몸의 나트륨, 칼륨, 칼슘, 마그네슘 같은 전해질이 부족하거나 균형이 깨지면 근육 기능에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마그네슘 부족은 근육 경련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근육의 이완에 필수적인 미네랄입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근육이 수축한 후 제대로 이완되지 않아 경련이 발생합니다. 성인의 일일 마그네슘 권장량은 남성 420mg, 여성 320mg인데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보다 적게 섭취하고 계십니다. 탈수도 중요한 원인입니다.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들보다 체내 수분량이 적고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체내 수분이 단지 2%만 부족해도 근육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근육으로 가는 산소와 영양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혈액순환 장애도 큰 요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고 혈액순환이 느려집니다. 특히 다리는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 혈액순환에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연구에서는 하지 혈액순환 장애가 있는 환자의 91%가 야간 다리 경련을 경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근육 피로와 과사용도 원인이 됩니다. 평소보다 많이 걸었거나 서 있었던 날에 다리쥐가 더 자주 발생하는 이유입니다. 근육이 피곤할 때는 정상적인 수축과 이완 리듬이 깨지기 쉽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같은 자세를 유지한 후 갑자기 움직일 때 쥐가 나기 쉽습니다.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뇨제, 혈압약, 콜레스테롤 약 등 어르신들이 복용하시는 여러 약물들이 전해질 균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티아지드계 이뇨제는 칼륨과 마그네슘 배출을 증가시켜 다리쥐 발생률을 높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절대 임의로 약물을 중단하시면 안 됩니다. 당뇨병이나 갑상선 질환, 신장 질환 등의 기저질환도 다리쥐 발생에 영향을 줍니다. 당뇨병은 말초신경병증을 일으켜 근육 조절 능력을 떨어뜨리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근육 대사를 늦춰 경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신장 질환은 전해질 균형을 깨뜨려 근육 기능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정맥류나 하지정맥 부전도 다리쥐와 관련이 있습니다. 정맥의 판막 기능이 약해지면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다리에 정체되어 부종과 함께 근육 경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리쥐가 왜 주로 밤에 발생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잠들 때 우리 몸의 혈액순환은 느려지고 근육으로 가는 혈류량도 줄어듭니다. 또한 하루 종일 활동한 근육의 피로가 누적된 상태이기도 합니다. 잠자는 자세도 영향을 줍니다. 발가락을 아래로 향하게 하는 자세로 오래 누워있으면 종아리 근육이 단축된 상태로 유지됩니다. 이 상태에서 갑자기 몸을 움직이거나 뒤척이면 근육 경련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또한 무거운 이불이 발을 누르는 것도 근육 경련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 천 변화도 영향을 줍니다. 천이 떨어지면서 근육의 유연성이 감소하고 혈액순환이 느려져 쥐가 나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해결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해결책은 즉각적인 스트레칭 방법입니다. 다리에 쥐가 났을 때 단 5초 만에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종아리에 쥐가 났을 때는 이렇게 하세요. 먼저 침착하게 앉은 자세를 취합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천천히 내쉬세요. 그 다음 아픈 다리를 쭉 펴고 발가락을 몸쪽으로 당겨줍니다.
마치 발등을 정강이 쪽으로 젖히는 느낌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때 무릎은 굽히지 말고 쭉 펴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으로 발가락을 잡을 수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발가락을 손으로 잡고 천천히 몸쪽으로 당겨주세요. 이 동작을 5초간 유지하면 대부분의 경우 근육 경련이 완화됩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스포츠의학과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이 방법의 즉각적인 효과는 93%에 달한다고 합니다. 만약 발가락에 손이 닿지 않는다면 수건이나 타월을 이용하세요. 수건을 발바닥에 걸치고 양끝을 손으로 잡아 몸쪽으로 당겨주면 됩니다. 이 방법도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수건을 사용할 때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발바닥 중앙 부분에 단단히 걸쳐주세요. 서 있는 상태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벽을 향해 서서 양손을 벽에 대고 아픈 다리를 뒤로 쭉 빼줍니다. 발 뒤꿈치를 바닥에 붙인 채로 체중을 앞으로 기울여 종아리 근육을 늘려줍니다. 이때 뒤쪽 다리에 무릎은 펴고 앞쪽 다리는 약간 굽혀주세요. 계단이나 문턱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계단 가장자리에 발가락 부분만 올리고 발 뒤꿈치를 아래로 내려 종아리 근육을 늘려주는 방법입니다. 이때 안전을 위해 반드시 난간이나 벽을 잡고 하셔야 합니다. 이 스트레칭 방법이 효과적인 이유는 수축된 근육을 반대 방향으로 늘려주기 때문입니다. 근육 경련은 근육이 과도하게 수축한 상태이므로 강제로 늘려주면 정상 상태로 돌아갑니다. 이를 의학적으로 상호 억제 원리라고 합니다. 스트레칭을 할 때는 갑자기 세게 당기지 마시고 천천히 부드럽게 늘려주세요. 너무 급하게 하면 오히려 근육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통증이 완화되면 몇 분간 그 자세를 유지한 후 천천히 원래 자세로 돌아가세요. 두 번째 해결책은 일상생활에서의 예방법입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가 가장 기본입니다. 하루에 8잔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약 2리터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특히 활동량이 많은 날이나 날씨가 더운 날에는 더 많이 마셔야 합니다. 운동을 하거나 많이 걸은 날에는 10잔 이상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수분 섭취에도 요령이 있습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는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1시간에 1잔 정도씩 나누어 마시세요. 단, 취침 직전에는 과도한 수분 섭취를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수분 섭취를 줄여주세요. 전해질 균형을 맞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바나나, 오렌지, 시금치, 견과류 등 칼륨과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을 드세요. 바나나 한 개에는 약 400mg의 칼륨이 들어있고 아몬드 한 줌에는 약 80mg의 마그네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마그네슘은 근육 이완에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하루 마그네슘 권장량은 성인 남성 420mg, 여성 320mg입니다.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시금치, 아몬드, 캐슈넛, 다크초콜릿, 아보카도 등이 있습니다. 이런 음식들을 꾸준히 드시면 다리쥐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칼슘도 근육 수축과 이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루 칼슘 권장량은 성인 기준 700mg에서 1000mg입니다. 우유, 치즈, 요구르트 같은 유제품과 멸치, 김, 브로콜리 등의 칼슘이 풍부합니다. 하지만 칼슘만 많이 드시면 안 되고 마그네슘과 함께 균형 있게 섭취하셔야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도 도움이 됩니다. 가벼운 산책이나 수영, 스트레칭 등이 좋습니다. 운동은 근육을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해 다리쥐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미국 스포츠의학회에서는 주 3회 이상 30분씩 중강도 운동을 권장합니다. 산책의 경우 하루 6,000보에서 10,000보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본인의 체력에 맞춰 점진적으로 늘려가세요. 수영은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전신 근육을 고르게 발달시킬 수 있는 좋은 운동입니다. 일주일에 2번 정도 30분씩 하시면 됩니다. 잠자기 전 간단한 스트레칭을 습관화하세요. 종아리와 허벅지 뒤쪽 근육을 부드럽게 늘려주는 동작을 5분 정도 하시면 됩니다. 벽에 기대어 종아리 스트레칭을 하거나 침대에 앉아서 다리를 펴고 발가락을 당기는 동작을 반복하세요. 이렇게 하면 잠들기 전 근육의 긴장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발목 돌리기 운동도 효과적입니다. 침대에 누워서 발목을 시계 방향으로 10번, 반시계 방향으로 10번 돌려주세요. 이 운동은 종아리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올바른 수면 자세도 중요합니다. 너무 두꺼운 이불을 덮거나 발가락이 아래로 눌리는 자세는 피하세요. 발목을 자연스러운 위치에 두고 주기적으로 자세를 바꿔주는 것이 좋습니다. 옆으로 누울 때는 다리 사이에 베개를 끼워 다리의 부담을 줄여주세요. 이불의 무게도 중요합니다. 너무 무거운 이불은 발을 아래로 누르면서 종아리 근육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가벼우면서도 보온성이 좋은 이불을 선택하시고 발끝 부분이 눌리지 않도록 여유 있게 덮으세요. 세 번째 해결책은 생활습관 개선입니다.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를 줄이세요. 이 두 물질은 탈수를 촉진하고 전해질 균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대의 카페인 섭취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는 하루 2잔 이하로 제한하시고 오후 3시 이후에는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알코올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코올은 이뇨작용을 통해 체내 수분을 빼앗아가고 마그네슘과 같은 중요한 전해질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적당량의 음주는 괜찮지만 과음은 피하시고 술을 드신 후에는 충분한 수분을 보충하세요. 흡연을 하신다면 금연을 권합니다. 담배의 니코틴은 혈관을 수축시켜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금연 후 4주 이내에 혈액순환 개선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흡연은 비타민C를 파괴하여 콜라겐 합성을 방해하고 근육의 탄력성을 떨어뜨립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근육 긴장을 유발하고 다리쥐 발생 빈도를 높입니다. 명상, 요가,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하루 10분 정도의 명상만으로도 근육 긴장을 크게 완화할 수 있습니다. 깊은 호흡 연습도 도움이 됩니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복식 호흡을 하루에 여러 번 반복하세요. 이런 호흡법은 자율신경계를 안정시켜 근육 긴장을 줄여줍니다. 적절한 실내 온도를 유지하세요. 너무 춥거나 더운 환경은 근육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내 온도는 20도에서 22도 사이가 적당합니다. 특히 잠잘 때는 발이 차가워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필요하면 따뜻한 양말을 신고 주무세요.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시고 복용 중인 약물에 대해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특히 이뇨제나 스타틴 계열 약물을 복용 중이시라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약물로 인한 전해질 불균형이 있는지 정기적으로 혈액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체중 관리도 중요합니다. 과체중은 다리 근육에 부담을 주고 혈액순환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적정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 균형 잡힌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계절별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름철에는 더위로 인한 탈수와 과도한 에어컨 사용에 주의하세요. 에어컨 바람이 직접 다리에 닿지 않도록 하고 시원한 실내에서 갑자기 더운 곳으로 나갈 때는 몸을 천천히 적응시키세요. 여름철 다리쥐 발생률은 다른 계절보다 30%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여름에는 땀으로 인한 전해질 손실이 많습니다. 특히 나트륨과 칼륨이 많이 빠져나가므로 이를 보충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음료를 마시거나 소금을 조금 넣은 물을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염분 섭취에 주의하세요. 겨울철에는 추위로 인한 근육 경직에 주의하세요. 충분히 몸을 따뜻하게 하고 실내 온도를 적절히 유지하세요. 특히 잠자리에서 다리가 차가워지지 않도록 보온에 신경 쓰세요. 겨울철에는 실내 습도도 중요합니다. 너무 건조하면 탈수가 쉽게 일어날 수 있으므로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젖은 수건을 걸어두세요. 겨울철 실내 난방으로 인한 탈수도 주의해야 합니다. 난방을 하면 실내가 건조해져 무의식적으로 수분이 손실됩니다. 평소보다 물을 더 많이 마시고 실내 습도를 50에서 60%로 유지하세요. 봄과 가을에는 일교차가 큰 날씨에 대비하세요. 기온 변화에 따라 옷차림을 조절하고 실내외 온도 차이에 몸이 적응할 수 있도록 하세요. 특히 봄철에는 꽃가루나 미세먼지로 인해 실내 활동이 늘어나는데 이때 운동 부족으로 인한 근육 위축에 주의하세요. 가을철에는 기온이 떨어지면서 혈액순환이 느려지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다리 보온에 신경 쓰시고 따뜻한 차를 마시거나 족욕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질환별 주의사항도 알아보겠습니다.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혈당 관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혈당이 높으면 신경 손상이 일어날 수 있고 이는 다리쥐 발생과 관련이 있습니다. 정기적인 혈당 측정과 의료진의 지시에 따른 약물 복용이 필수입니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 발 관리도 중요한데 매일 발을 점검하시고 상처가 있으면 즉시 치료받으세요. 당뇨병성 신경병증이 있으면 감각이 둔해져 다리쥐를 제대로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정기적인 다리 스트레칭과 마사지가 더욱 중요합니다. 또한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으면 근육 내 당분 축적으로 인해 근육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혈액순환 개선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처방받은 약물을 규칙적으로 복용하시고 염분 섭취를 줄이세요. 하지만 무리한 운동은 피하시고 의료진과 상담 후 적절한 운동 계획을 세우세요. 고혈압 약물 중 일부는 전해질 균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뇨제는 칼륨과 마그네슘 손실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혈액 검사로 전해질 수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수분과 전해질 섭취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의로 수분 섭취를 늘리거나 칼륨 보충제를 복용하지 마시고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칼륨 배출이 잘 되지 않아 고칼륨 혈증이 올 수 있습니다. 신장 질환 환자는 인과 칼륨 제한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식단 관리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영양사와 상담하여 개인에게 맞는 식단을 짜는 것이 좋습니다.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근육 약화를 일으킬 수 있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근육 경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 호르몬 수치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세요. 약물 복용 시기와 관련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그네슘 보충제를 복용하신다면 저녁 식사 후나 취침 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그네슘은 근육 이완 효과가 있어 밤에 복용하면 다리쥐 예방에 더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빈속에 복용하면 설사를 할 수 있으므로 식후에 복용하세요. 칼슘 보충제는 마그네슘과 함께 복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칼슘과 마그네슘의 비율은 2대1 정도가 적당합니다. 칼슘은 공복에 복용하면 흡수가 잘 되지 않으므로 식사와 함께 복용하세요. 하지만 보충제 복용 전에는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혈압약이나 이뇨제를 복용 중이시라면 정기적으로 전해질 수치를 확인하세요. 특히 칼륨 수치 변화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뇨제로 인해 칼륨이 부족해지면 다리쥐가 더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칼륨 수치가 낮으면 의사와 상담하여 칼륨 보충제 복용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비타민 D도 근육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근육 약화와 경련이 생길 수 있습니다. 햇볕을 충분히 쬐시거나 비타민 D가 풍부한 생선, 달걀 등을 드세요. 필요하면 비타민 D 보충제 복용도 고려해 보세요. 그럼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자주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다리쥐가 자주 나면 심각한 병의 신호일까요? 어르신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식사 후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혹시 밥을 먹고 바로 산책을 나가거나 바로 눕지는 않으셨나요? 아니면 식사 후에 곧바로 과일을 드시거나 차를 마시지는 않으셨나요? 이런 평범해 보이는 습관들이 실제로는 우리 몸에 큰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내용은 식후 30분 동안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3가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을 모르고 계속 잘못된 습관을 유지한다면 건강 수명이 10년 이상 단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늘 배우실 내용을 잘 지키신다면 더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식사 후의 시간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십니다. 하지만 우리 몸이 음식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을 제대로 이해하신다면 왜 이 시간이 그렇게 중요한지 깨달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60살이 넘으신 분들은 소화 기능이 젊었을 때보다 약해져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식후 관리법을 완벽하게 터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실제 사례를 통해 잘못된 습관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도 생생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의학적 근거에 바탕을 둔 것이며 여러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다만 이 영상의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인의 구체적인 의료 상담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특별한 질환이 있으시거나 복용 중인 약물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신 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식후 30분의 비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72세의 김순자 할머니는 평생 건강하게 지내왔습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시고 적당한 운동도 꾸준히 하셨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소화불량과 속쓰림이 자주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김 할머니의 하루 일과는 매우 규칙적이었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서 간단한 체조를 하시고 8시에 아침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동네 한 바퀴를 산책하는 것이 오랜 습관이었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도 마찬가지로 바로 텔레비전을 보며 과일을 드시고 녹차를 마시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김 할머니는 점심 식사 후 평소처럼 사과를 드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심한 복통과 함께 속이 뒤틀리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사과가 상했나 싶어서 참았지만 고통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식은땀이 나고 어지러움까지 느껴졌습니다. 급하게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 급성 소화불량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김 할머니에게 식후 습관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김 할머니의 오랜 습관들이 문제였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식후 바로 운동을 하거나 과일을 먹는 것이 소화기관에 부담을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의사의 설명을 듣고 김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평생 건강에 좋다고 생각했던 습관들이 오히려 해로웠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의사는 김할머니에게 식후 30분 동안 지켜야 할 원칙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김할머니는 그날부터 식후 습관을 완전히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후에는 바로 움직이지 않고 편안한 자세로 충분히 휴식을 취했습니다. 과일이나 차도 식후 최소 1시간 이후에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식사 후 바로 눕지 않고 상체를 약간 세운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이런 변화를 시작한 지 한 달 후 김할머니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동안 고생했던 소화불량과 속쓰림이 거의 사라진 것입니다. 식후 불편함이 없어지니 자연스럽게 식욕도 좋아졌고 전체적인 컨디션도 훨씬 나아졌습니다. 체중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김 할머니는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도 올바른 식후 습관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같은 경로당을 다니는 친구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며 건강한 식후 관리법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이렇게 큰 건강 개선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체험한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분들이 김 할머니처럼 운이 좋지는 않습니다. 잘못된 식후 습관을 계속 유지하다가 더 심각한 문제를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67세 이철수 할아버지의 경우가 그런 예입니다. 이 할아버지는 평생 담배를 피우지 않았고 술도 거의 마시지 않는 건강한 생활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고집스럽게 지켜온 습관이 있었습니다. 바로 식사 후에 바로 누워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소화에 도움이 된다고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매 식사 후마다 바로 침대에 누워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 휴식을 취했습니다. 때로는 그대로 잠이 들기도 했습니다. 또한 식후에 바로 진한 커피나 홍차를 마시는 것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카페인이 소화를 도와준다고 잘못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습관을 20년 넘게 유지하다가 이 할아버지에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가슴이 쓰리고 신물이 올라오는 증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제산제만 복용하며 지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증상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음식을 삼키기 어려워지고 목에 이물감이 생겼습니다. 밤에 자다가 기침이 나서 잠을 설치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그제서야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단순한 역류성 식도염이 아니라 식도의 염증이 심하게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이 할아버지의 잘못된 식후 습관이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식후 바로 눕는 것과 카페인 섭취가 위산 역류를 지속적으로 유발했던 것입니다. 치료 과정은 길고 힘들었습니다. 약물 치료와 함께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꿔야 했습니다. 식후 최소 3시간은 눕지 않아야 했고 카페인 섭취도 크게 제한해야 했습니다. 또한 식사량도 조절하고 자극적인 음식은 피해야 했습니다. 이 할아버지의 경우처럼 잘못된 식후 습관이 만성화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회복 속도가 느리고 합병증 위험도 높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방이 최선의 치료라는 말이 여기에 딱 맞습니다. 식후 관리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우리 몸의 소화 과정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에서는 복잡하고 정교한 소화 과정이 시작됩니다. 이 과정을 이해하시면 왜 식후 30분이 그렇게 중요한지 깨달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음식이 입으로 들어오면 가장 먼저 침과 섞이면서 소화가 시작됩니다. 침에 들어있는 아밀라아제라는 효소가 탄수화물을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씹는 과정에서 음식물이 잘게 부서져서 소화가 더 쉬워집니다. 삼킨 음식은 식도를 통해 위로 내려갑니다. 이때 위에서는 이미 소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음식 냄새를 맡거나 맛을 보는 것만으로도 위산 분비가 시작됩니다. 이를 두부 소화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음식이 위에 도착하기 전부터 소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음식이 위에 도달하면 본격적인 소화가 시작됩니다. 위벽에서 분비되는 위산은 산도가 매우 강합니다. 이 강한 산성은 음식물을 분해하고 세균을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펩신이라는 효소가 단백질을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위에서 일어나는 소화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위벽의 근육이 규칙적으로 수축하면서 음식물을 잘 섞어줍니다. 이런 움직임을 위연동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음식물은 죽 같은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위에서 충분히 소화된 음식물은 소장으로 넘어갑니다. 소장에서는 췌장과 간에서 만들어진 소화 효소들이 본격적으로 작동합니다. 췌장에서 나오는 췌장에게는 여러 종류의 효소가 들어있어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모두 분해할 수 있습니다.
간에서 만들어지는 담즙은 지방 소화에 특히 중요합니다. 담즙은 지방을 작은 입자로 만들어서 효소가 더 잘 작용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마치 세제가 기름때를 분해하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이 모든 소화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려면 충분한 혈액 공급이 필요합니다. 식후에는 소화기관으로 혈액이 집중적으로 몰립니다. 평소보다 3배에서 4배 정도 더 많은 혈액이 소화기관으로 공급됩니다. 이것이 바로 식후에 졸음이 오는 이유입니다. 이처럼 소화 과정에서는 우리 몸의 많은 자원이 소화기관에 집중됩니다. 이때 다른 활동을 하게 되면 소화에 필요한 에너지와 혈액이 분산됩니다. 그 결과 소화 불량이나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소화 기능이 젊었을 때보다 약해져 있습니다. 위산 분비량이 줄어들고 소화 효소의 활성도도 떨어집니다. 또한 위와 장의 근육 활동도 둔해집니다. 따라서 젊었을 때는 문제없던 습관들이 나이가 들면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식후 30분 동안 절대 해서는 안 되는 3가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격렬한 운동이나 빠른 걸음으로 걷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소화를 위해 식후 산책이 좋다고 알고 계시지만 이는 잘못된 상식입니다. 식후 바로 운동을 하면 소화에 필요한 혈액이 근육으로 분산됩니다. 소화기관은 혈액 공급이 부족해져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음식물이 위에 오래 머물면서 소화불량을 일으킵니다. 또한 위산 역류나 복통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2019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식후 즉시 운동을 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소화시간이 평균 40분 더 길었습니다. 또한 소화불량 증상을 호소하는 비율도 3배 이상 높았습니다. 특히 빠른 걸음이나 조깅 같은 운동은 더욱 위험합니다. 몸이 위아래로 흔들리면서 위 속에 음식물이 역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역류성 식도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또한 횡격막의 움직임이 커지면서 위를 압박해서 소화를 방해합니다. 올바른 방법은 식후 최소 30분은 편안한 자세로 휴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천천히 가벼운 산책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책할 때도 빠르게 걷지 말고 평소 걷는 속도보다 느리게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소화를 돕는 동시에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은 식후 바로 과일을 먹거나 차를 마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식후 후식으로 과일을 드시거나 소화를 돕기 위해 차를 마시십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소화를 방해하는 행동입니다. 과일에는 과당이라는 단순당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과당은 다른 음식보다 빠르게 소화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위에 다른 음식물이 있으면 과일이 제때 소화되지 못하고 발효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스가 발생하고 복부 팽만감이나 복통을 유발합니다. 또한 과일의 산성 성분이 위상과 만나면 위벽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감귤류나 신과일의 경우 이런 문제가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2021년 대한소화계약회의 연구에 따르면 식후 즉시 과일을 섭취한 그룹에서 위장장애 발생률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차 역시 마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녹차나 홍채에 들어있는 탄닌 성분은 철분 흡수를 방해합니다. 식사로 섭취한 철분이 제대로 흡수되지 못해서 빈혈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카페인 성분이 위산 분비를 자극해서 위벽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올바른 방법은 과일이나 차를 식후 최소 1시간 이후에 섭취하는 것입니다. 이때쯤이면 위에 있던 음식물이 어느 정도 소장으로 넘어가서 과일이나 차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과일 섭취 시기를 더욱 주의 깊게 조절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은 식후 바로 눕거나 잠을 자는 것입니다. 식후에 졸음이 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바로 누워서는 안 됩니다. 누운 자세에서는 중력의 도움을 받을 수 없어서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기 쉽습니다. 위와 식도 사이에는 하부식도 괄약근이라는 근육이 있습니다. 이 근육이 위산이 식도로 올라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하지만 누운 자세에서는 이 근육의 기능이 약해집니다. 또한 중력의 영향으로 윗속의 내용물이 식도 쪽으로 밀려올 수 있습니다. 식후 바로 눕는 습관을 오래 지속하면 만성 역류성 식도염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식도 점막을 지속적으로 손상시켜서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2018년 국립암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만성 역류성 식도염 환자의 80% 이상이 식후 바로 눕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식후 바로 잠을 자면 수면의 질도 떨어집니다. 소화가 진행되면서 발생하는 열과 혈액순환 변화가 깊은 잠을 방해합니다. 그 결과 자주 깨게 되고 피로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올바른 방법은 식후 최소 2시간에서 3시간은 상체를 세운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소파에 앉아 있거나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누워야 한다면 상체를 30도 정도 높여서 반쯤 앉은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고 있나요? 식후 관리의 중요성을 새롭게 깨달으셨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이 올바른 건강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계절별로 주의해야 할 식후 관리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절에 따라 우리 몸의 소화 기능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에 맞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여름철에는 더위로 인해 소화 기능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높은 기온과 습도는 식욕을 떨어뜨리고 소화 효소의 활성을 감소시킵니다. 이때는 특히 차가운 음식을 식후에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아이스크림이나 냉음료는 위장의 온도를 급격히 낮춰서 소화를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겨울철에는 추위로 인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식후에 따뜻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너무 뜨거운 음식이나 음료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벽을 자극해서 염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봄과 가을에는 비교적 소화 기능이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환절기에는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우므로 더욱 주의 깊은 식후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식후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관리하셔야 합니다.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식후 혈당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식후 바로 운동을 하면 혈당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반대로 바로 누우면 혈당이 오래 높은 상태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도 식후 관리가 중요합니다. 식후에는 혈압이 일시적으로 떨어지는 식후 저혈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갑자기 일어나거나 움직이면 어지러움이나 실신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후에는 천천히 움직이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식후 심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후에는 심장 박동수가 증가하고 혈액 순환량도 늘어납니다. 이때 무리한 활동을 하면 심장에 과부하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후 최소 1시간은 안정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물을 복용하시는 분들도 식후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부 약물은 식후 복용 시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소화 과정에서 약물의 흡수율이 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용 중인 약물에 대해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자주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식후 얼마나 기다려야 운동을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가벼운 산책은 식후 30분 후부터 가능합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운동은 식후 2시간 이후에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운동 강도가 높을수록 더 오랜 시간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수영이나 달리기 같은 격렬한 운동은 식후 3시간 이후에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식후 물을 마셔도 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적당량의 미지근한 물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양의 물을 마시면 위산이 희석되어 소화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식후에는 1컵 정도의 따뜻한 물을 천천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차가운 물이나 탄산음료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식후 바로 양치질을 해도 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식후 바로 양치질을 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식사 후에는 입안이 산성으로 변하는데 이때 바로 양치질을 하면 치아 표면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식후 최소 30분 후에 양치질을 하시거나 물로 입을 헹구는 정도가 좋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식후 약을 복용해도 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는 약물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일부 약물은 식후 복용이 권장되고 일부는 공복 복용이 좋습니다. 복용 중인 약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의적으로 복용 시간을 바꾸시면 약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나이가 들수록 식후 관리가 더 중요한지에 대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60살 이후에는 위산 분비량이 현저히 줄어들고 소화 효소의 활성도도 떨어집니다. 따라서 젊었을 때보다 더 오랜 시간 안정을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은 식사량과 식후 관리 시간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많이 드실수록 더 오랜 시간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평소보다 많이 드신 날에는 식후 관리 시간을 늘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기름진 음식을 드신 경우에도 소화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식후 30분은 우리 몸의 소화 시스템이 가장 활발하게 작동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 잘못된 행동을 하면 소화불량뿐만 아니라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첫째, 식후 바로 격렬한 운동이나 빠른 걸음은 절대 금물입니다. 소화에 필요한 혈액이 근육으로 분산되어 소화장애를 일으킵니다. 둘째, 식후 즉시 과일이나 차를 섭취하지 마세요. 소화 과정을 방해하고 위장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식후 바로 눕거나 잠자리에 들지 마세요. 위산역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이 세 가지 원칙만 잘 지키셔도 소화 건강이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건강한 노년을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오늘부터 7일 동안 이 원칙들을 실천해 보세요. 분명히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매일 식사 후 30분 동안은 편안한 의자에 앉아 휴식을 취하세요. 그 시간을 이용해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돌아보거나 가벼운 명상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해지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아침 공복 시간에 절대 하면 안 되는 5가지 행동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중요한 건강 정보들을 준비하고 있으니 기대해 주세요. 건강한 하루를 위한 올바른 아침 루틴에 대해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앞으로도 유용한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경험담도 공유해 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개인의 특별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성질환이 있으시거나 약물을 복용 중이시라면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신 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오늘부터 올바른 식후 습관을 시작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다룰 이야기는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는 매일 아침 계란을 드시고 계신가요? 많은 어르신들이 계란을 완전 식품이라고 생각하시며 매일 1개씩, 어떤 분들은 2개씩 드시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최근 노인의학 전문의들 사이에서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계란을 매일 드실 경우 오히려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계란이 왜 나이가 들수록 위험해지는지,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식단 조절이나 건강 관리에 대해서는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현재 복용 중인 약물이 있으시거나 특별한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이유는 분명할 것입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매일 먹는 음식 하나하나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알고 계시다면 더욱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72세 김할머니의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김할머니는 평생 건강을 자랑하셨던 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동네 한 바퀴를 도시고 집에 돌아와서는 항상 계란 2개로 아침 식사를 하셨습니다. 계란 후라이를 해서 드시기도 하고 삶은 계란을 드시기도 하셨지요. 가족들도 할머니가 계란을 좋아하시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늘 신선한 계란을 사다 드렸습니다. 김할머니는 계란이 단백질이 풍부하고 영양가가 높다고 알고 계셨습니다. 텔레비전이나 건강 프로그램에서도 계란을 완전 식품이라고 하니까 더욱 열심히 드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부터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침에 일어날 때 어지러움을 느끼셨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잘 걷던 거리도 중간에 쉬어야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걱정해서 병원에 가보자고 했지만 김할머니는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며 미루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김할머니가 평소처럼 계란 2개로 아침을 드시고 나서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옆에 있던 며느리가 빨리 발견해서 응급실로 모셨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할머니의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보다 훨씬 높았고 혈관 곳곳에 문제가 생겨 있었던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김할머니의 식습관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보셨습니다. 그때서야 매일 드시던 계란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젊을 때는 괜찮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몸의 신진대사가 변하고 콜레스테롤을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졌던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은 당분간 계란 섭취를 중단하고 약물 치료를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다행히 김할머니는 빠른 치료로 회복하셨습니다. 지금은 계란을 일주일에 2번 정도만 드시고 계시며 건강 상태도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김할머니는 지금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아찔하다고 하십니다. 좋다고 생각해서 매일 드시던 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반대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68 세 박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박할아버지는 김할머니와는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박할아버지도 평소에 계란을 매일 드시고 계셨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소화가 잘 안 되기 시작하셨습니다. 계란을 드시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때로는 설사를 하시기도 했습니다. 박할아버지는 처음에 단순히 소화불량 정도로 생각하셨습니다. 소화제를 드시면서 계속 계란을 드셨지요.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계란을 드시고 나면 몇 시간 동안 속이 아프고 메스꺼움을 느끼셨습니다. 가족들이 걱정해서 다른 음식을 권해도 박할아버지는 계란이 몸에 좋다는 생각에 계속 드시려고 하셨습니다. 결국 어느 날 심한 복통으로 응급실에 가시게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담석이 발견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박할아버지의 나이와 식습관을 고려할 때 매일 드시던 계란이 담석 형성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담즙의 구성이 변하고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을 매일 드시면 담석이 생기기 쉽다는 것이었습니다. 박할아버지는 수술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회복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70 가까운 나이에 수술을 받으시느라 몸과 마음이 많이 힘드셨습니다. 박할아버지는 지금 계란을 완전히 끊으셨고 대신 다른 단백질 음식들을 드시고 계십니다. 박할아버지의 사연에서 중요한 것은 증상이 나타났을 때 빨리 대처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소화불량이나 복통 같은 증상들을 단순하게 생각하고 넘어가신 것이 문제를 키웠습니다. 만약 처음 증상이 나타났을 때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셨다면 수술까지는 하지 않아도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왜 나이가 들면서 계란이 위험해지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몸의 변화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여러 가지 변화를 겪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가 바로 신진대사의 변화입니다. 젊을 때는 음식을 먹으면 빨리 소화되고 필요한 영양소는 흡수되며 필요 없는 것들은 빨리 배출되었습니다. 하지만 60대가 되면서부터는 이런 과정들이 모두 느려집니다. 특히 콜레스테롤을 처리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분해하는 효소의 활동이 줄어들고 혈관에서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는 능력도 약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있는 계란을 매일 드시면 혈액 속에 콜레스테롤이 쌓이게 됩니다. 계란 하나에는 약 200mg의 콜레스테롤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하루 권장량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신진대사가 느려진 어르신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매일 2개씩 드신다면 하루 권장량을 훨씬 초과하게 됩니다. 또 다른 문제는 소화 능력의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위산 분비가 줄어들고 소화효소의 활동도 약해집니다. 계란의 단백질은 비교적 소화하기 어려운 편인데 소화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매일 드시면 소화 불량이나 복통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계란을 삶거나 기름에 튀겨서 드시면 더욱 소화가 어려워집니다. 담즙의 변화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담즙의 구성이 변하고 콜레스테롤의 비율이 높아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을 계속 드시면 담석이 생기기 쉽습니다. 담석은 한번 생기면 심한 통증을 일으키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혈당 조절 능력의 변화도 고려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인슐린의 효과가 떨어지고 혈당을 조절하는 능력이 약해집니다. 계란 자체는 혈당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함께 드시는 다른 음식들과의 조합에 따라서 혈당 상승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빵이나 밥과 함께 드시는 경우에는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2023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매일 계란을 드시는 분들의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일주일에 3번 이하로 드시는 분들보다 약 38% 높았다고 합니다.
이는 매우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건강에 좋다고 생각해서 드시던 계란이 오히려 심장과 혈관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연구에서는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 이 위험성이 더욱 높아진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계란 섭취로 인한 위험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신진대사의 변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미국의 한 대학에서 진행한 장기 추적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60세 이상 성인 3만 명을 15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매일 계란을 드시는 분들의 뇌졸중 발생률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25% 높았다고 합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이 위험성이 더욱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계란을 완전히 끊어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란은 여전히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고 여러 가지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드시는 방법과 양입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적절한 양을 드신다면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해결책은 섭취 빈도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매일 드시던 것을 일주일에 3번 정도로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콜레스테롤 섭취량을 크게 줄일 수 있으면서도 필요한 단백질은 충분히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계란을 드시지 않는 날에는 다른 단백질 음식들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두부나 콩류는 훌륭한 식물성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특히 두부는 소화하기 쉽고 콜레스테롤이 전혀 없어서 어르신들에게 매우 좋습니다. 된장국에 두부를 넣어서 드시거나 두부 조림을 해서 드시면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합니다. 콩나물이나 숙주나물 같은 콩류도 단백질이 풍부하면서 소화가 잘 됩니다. 생선도 좋은 대안입니다. 특히 등푸른 생선들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고등어나 꽁치, 삼치 같은 생선들을 구워서 드시거나 졸여서 드시면 좋습니다. 다만 짠 것은 피하시고 싱겁게 조리해서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닭가슴살이나 살코기도 좋은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기름기를 제거하고 삶거나 찌는 방법으로 조리하시면 소화도 잘 되고 콜레스테롤 섭취량도 줄일 수 있습니다. 닭가슴살을 삶아서 찢어서 샐러드에 넣어 드시거나 죽에 넣어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 해결책은 조리 방법을 바꾸는 것입니다. 계란을 드실 때는 가능한 한 기름을 적게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란 후라이보다는 삶은 계란이나 찐 계란이 더 건강합니다. 기름에 튀기면 칼로리도 높아지고 소화도 어려워집니다. 특히 오래된 기름이나 여러 번 사용한 기름은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물에 삶은 계란은 가장 건강한 조리 방법입니다. 소금을 조금 넣고 끓는 물에 8분에서 10분 정도 삶으시면 됩니다. 너무 오래 삶으면 단백질이 변성되어 소화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적당한 시간을 지키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삶은 계란은 그대로 드셔도 되고 샐러드에 넣어서 드셔도 좋습니다. 계란찜도 좋은 방법입니다. 계란을 풀어서 물이나 우유를 조금 넣고 찜통에 쪄서 만드시면 부드럽고 소화하기 쉽습니다. 여기에 야채를 넣으시면 영양도 더욱 풍부해집니다. 당근이나 시금치, 버섯 같은 야채들을 잘게 다져서 넣으시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반숙 계란도 소화하기 쉬운 조리 방법입니다. 끓는 물에 서너 분 정도만 삶아서 노른자가 반 정도 익은 상태로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단백질의 변성을 최소화할 수 있고 소화도 잘 됩니다. 다만 날계란에 가까움으로 신선한 계란을 사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해결책은 함께 드시는 음식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계란을 드실 때는 야채와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섬유질이 풍부한 야채들은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줄여주고 포만감도 높여줍니다. 상추나 양배추, 오이 같은 생야채와 함께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토마토도 계란과 궁합이 좋은 음식입니다.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은 항산화 작용을 해서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계란과 토마토를 함께 볶아서 드시거나 계란에 토마토를 곁들여서 드시면 영양의 균형도 맞추고 맛도 좋습니다. 하지만 토마토를 익혀서 드시는 것이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 라이코펜 흡수에 더 좋습니다. 아보카도도 좋은 조합입니다. 아보카도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삶은 계란과 아보카도를 함께 으깨서 샐러드로 만들어 드시면 맛도 좋고 영양도 균형 잡힙니다. 하지만 아보카도는 칼로리가 높으므로 적당량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미나 귀리 같은 통곡물과 함께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통곡물에 들어있는 섬유질과 비타민 B 복합체는 콜레스테롤 대사를 도와줍니다. 현미밥에 계란을 올려서 드시거나 귀리죽에 계란을 넣어서 드시면 건강한 한 끼 식사가 됩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조합도 있습니다.
베이컨이나 소시지 같은 가공육과 함께 드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이미 콜레스테롤과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어서 계란과 함께 드시면 심혈관 건강에 더욱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버터나 마가린을 많이 사용한 빵과 함께 드시는 것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설탕을 많이 넣은 음료와 함께 드시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단순당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서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계란을 드실 때는 물이나 무가당차를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녹차나 홍차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제 계절별로 주의할 점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름철에는 계란의 보관에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기온이 높고 습도가 높은 여름에는 계란이 쉽게 상할 수 있습니다. 상한 계란을 드시면 식중독에 걸릴 수 있고 특히 어르신들에게는 더욱 위험할 수 있습니다. 계란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하시고 껍질에 금이 간 것은 드시지 마세요. 여름철에는 또한 식욕이 떨어져서 계란만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좋지 않습니다. 다른 영양소의 섭취가 부족해질 수 있고 수분 부족으로 인해 콜레스테롤 농도가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시고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겨울철에는 활동량이 줄어들어서 신진대사가 더욱 느려집니다. 이런 시기에 계란을 많이 드시면 콜레스테롤이 더 쉽게 쌓일 수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계란 섭취량을 더욱 줄이시고 대신 따뜻한 국물 요리나 찜 요리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실내에서라도 가벼운 운동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봄과 가을은 비교적 계란을 드시기에 좋은 계절입니다. 하지만 환절기에는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우므로 계란과 함께 비타민이 풍부한 과일이나 야채를 더 많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들은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질환별 주의사항도 중요합니다.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계란을 드실 때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계란 자체는 혈당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지만 함께 드시는 음식에 따라서 혈당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특히 빵이나 밥과 함께 드시면 혈당 상승이 더 클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계란을 조리할 때 소금 사용을 최소화하셔야 합니다. 계란 자체에도 나트륨이 어느 정도 들어있으므로 추가로 소금을 많이 넣지 마세요. 대신 허브나 향신료를 사용해서 맛을 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후추나 파슬리, 바질 같은 것들을 사용하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신 분들은 계란 흰자만 드시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계란의 콜레스테롤은 대부분 노른자에 들어 있습니다. 흰자는 콜레스테롤이 거의 없으면서도 양질의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흰자만 사용해서 스크럼블을 만들거나 흰자로만 계란찜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단백질 섭취량을 조절해야 하므로 계란 섭취에 더욱 신중하셔야 합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단백질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몸에 노폐물이 쌓일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시고 개인별 단백질 섭취량에 맞춰서 드시기 바랍니다. 약물 복용 시기와 관련된 주의사항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지혈증 치료제인 스타틴 계열 약물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계란 섭취 시간을 조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약물들은 보통 저녁에 복용하는데 같은 날 계란을 많이 드시면 약물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계란을 드신 날에는 가능한 한 오전 중에 드시고 약물은 정해진 시간에 복용하세요.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일부 혈압약은 칼륨 수치에 영향을 주는데 계란과 함께 드시는 음식에 따라서 칼륨 섭취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바나나나 오렌지 같은 칼륨이 많은 과일과 함께 드시면 혈중 칼륨 농도가 너무 높아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당뇨병 약물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계란을 드시는 시간대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혈당 강화제는 보통 식사 30분 전에 복용하는데 계란의 단백질과 지방은 소화가 느려서 혈당 상승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혈당을 자주 체크하시면서 패턴을 파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스피린은 위 점막을 자극할 수 있는데 계란을 기름에 튀겨서 드시면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계시다면 계란을 삶거나 찌는 방법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자주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계란을 완전히 끊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란은 여전히 좋은 영양소를 가지고 있는 음식입니다. 중요한 것은 적절한 양과 올바른 방법으로 드시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3번 정도 한 번에 1개씩 드시면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시고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계란 대신 드실 수 있는 좋은 단백질 음식은 무엇인가요? 두부가 가장 좋은 대안입니다.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면서도 콜레스테롤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소화하기 쉽고 다양한 방법으로 조리할 수 있어서 매우 좋습니다. 그 외에도 생선, 특히 등푸른 생선들이 좋습니다. 고등어, 꽁치, 삼치 같은 생선들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닭가슴살도 좋은 대안입니다. 기름기를 제거하고 삶거나 찌는 방법으로 조리하면 소화도 잘 되고 단백질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콩류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검은콩, 대두, 완두콩 등은 모두 좋은 식물성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이런 음식들을 번갈아가며 드시면 영양의 균형도 맞추고 맛의 변화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계란 흰자만 드시면 괜찮은가요? 네, 훨씬 안전합니다. 계란의 콜레스테롤은 대부분 노른자에 들어있고 흰자는 거의 없습니다. 흰자는 순수한 단백질이라고 볼 수 있어서 콜레스테롤 걱정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흰자만으로도 스크럼블이나 계란찜을 만들 수 있고 맛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노른자에 들어있는 일부 영양소는 섭취하지 못하게 되므로 다른 음식으로 보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유정란과 무정란 중 어느 것이 더 좋은가요? 영양학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유정란이 더 비싸고 자연스럽다는 이미지가 있지만 실제 영양 성분은 거의 같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신선도입니다. 유정란이든 무정란이든 신선한 것을 선택하시고 올바르게 보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란을 고르실 때는 껍질에 금이 가지 않았는지 표면이 깨끗한지 확인하시고 구입 후에는 바로 냉장 보관하세요.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매일 계란을 드시는 것이 건강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콜레스테롤을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둘째, 계란을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지만 일주일에 3번 정도로 줄이시고 조리 방법도 기름을 적게 사용하는 방향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셋째, 계란 대신 두부나 생선, 콩류 같은 다른 단백질 음식들을 골고루 드시는 것이 더 건강합니다. 여러분께 7일 도전을 제안드립니다. 이번 주부터 계란을 매일 드시던 습관을 바꿔보세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만 계란을 드시고 나머지 날에는 두부나 생선으로 대체해보세요. 계란을 드실 때는 삶거나 찌는 방법을 사용하시고 야채와 함께 드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후에 몸의 변화를 관찰해보세요. 소화가 더 편해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혈압이나 혈당을 체크하실 수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변화를 수치로 확인하시면 더욱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가족들에게도 이런 변화를 알려주시고 함께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앞으로도 유용한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르신들이 꼭 알아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주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바로 혈압약과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모르고 계시는 위험한 조합들이 있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다음 주에도 함께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입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나 복용 중인 약물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식단 조절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